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2002년 미국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링컨셔의 스티븐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켈리 드와이어. 그녀는 테니스부, 신문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켈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엄마, 집 분위기 왜 이래? 아빠랑 싸웠어? 물어봤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소리는 엄마, 너희 아빠랑 이혼할 거야.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녀의 활발했던 성격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1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했던 가정도 울타리였던 학교도 이제는 없었죠. 켈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미처 찾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방향을 잃고 떠돌던 그녀가 생기를 되찾은 건 4년 후 우연히 밀워키로 이주를 하면서였는데요. 여기가 시카고 근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켈리의 마음 상태는 안정이 찾아오는데요. 자신과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되찾았기 때문이었죠. 시카고에서는 켈리가 테니스를 즐겨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워키에 온 뒤부터는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초 그녀는 룰루레몬이라는 곳에서 교육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룰루레몬이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회사 안에서 요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 요가를 직업으로 삼게 된 그녀는 특유의 활발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직장 내 사람들은 켈리와 빠른 속도로 친해졌고 외부에서도 만나는 편한 사이로 발전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그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어 에센스라는 곳에서도 요가 강사로 일을 했고 부업으로 보모 일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밀워키에서의 삶에 녹아든 그녀는 점점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페이스북 사진 속 파티를 즐기는 켈리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시카고에 있을 때 표정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켈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녀가 밀워키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밤 분위기였습니다.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는 트렌디한 장소들이 많아서 밤이 되면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이 났는데 켈리는 이런 화려한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를 좋아했거든요. 2013년 9월 켈리는 오랜만에 아빠 토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은 켈리를 보면서 토니는 기뻤어요. 이제서야 딸이 어엿한 성인이 된 것 같았죠. 이 이야기와 함께 켈리는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크리스 조코는 IT 회사 임원이었고 둘은 교제한 지 1년이 되었대요. 딸에게 크리스 이야기를 들은 아빠 토니는 그가 자신과 공통점이 많다고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 대신해서 크리스가 켈리의 아픔과 그리움을 채워줬구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크리스는 켈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그는 똑똑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한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도 잘 즐기고 유흥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같았고요. 좋은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 그리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까지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켈리는 그의 워커홀릭적인 면과 유머러스한 면, 모두를 사랑했죠. 그 또한 켈리와 마찬가지로 밀워키의 밤을 즐기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편이었는데요. 2013년 10월 10일, 크리스와 켈리는 이른 저녁부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크리스의 집이었는데요. 오후 8시가 되기 전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바로
코카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잠시 아파트로 돌아갔다가 집 앞에 있는 바에 가보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10월 11일 새벽 2시 37분, 바에서 나온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크리스에게도 켈리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0월 12일, 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실종자가 바로 켈리였어요. 네, 이 전날까지도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켈리요. 신고자는 그녀의 회사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녀가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들이 켈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동료와 친구처럼 지내던 켈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또 그녀의 페이스북은 항상 시끌벅적한데 뜸한 것도 뭔가 찝찝했고요. 곧장 경찰은 켈리의 동선을 추적해봤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역시나 남자친구 크리스의 집이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데이트, 그날이었어요. 켈리가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으니 크리스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크리스를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놀라운 건 두 사람은 서로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만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즉, 둘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각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썸을 타고 유사 연애 같은 사이인 거죠. 우선 크리스에게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 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를 자랑하고 다닌 켈리 또한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에 의하면 켈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남성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데이팅 앱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켈리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자주 파티를 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켈리가 실종되던 날 데이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코카인 흡입했고, 술 마시고, 성관계 했어요. 그리고,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켈리랑 뭐 했냐? 경찰이 물으니까 10월 11일 오전 9시 자고 있었는데 도어락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 소리에 그는 그저 켈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켈리의 다음 행적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바에서 만난 사람에게 11일 내일은 휴가를 냈어요. 쉬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크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에게는 별다른 혐의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생활 반응도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신용카드, 전화, SNS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녀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크리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혐의점과 상관없이 켈리와 함께했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또 경찰의 촉이 자꾸 크리스의 집에 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뭔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집을 수색해야 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마침 크리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카인이었어요. 크리스는 앞서 켈리에 대해 진술하던 과정 중에 코카인을 했다고 시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이유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우선 그들은 크리스의 집에서 그가 말한 대로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코카인 외에도 마리화나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등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었죠. 그 외에 수상한 CD도 함께 발견합니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CD인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수색해 봤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켈리의 사진이었는데 이 켈리가 실종되기 3주 전 크리스가 촬영한 사진 속 켈리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이 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죠. 일부 사진 속에서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기절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을 조르고 기절한 모습을 촬영하진 않죠. 때마침 크리스의 전 연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는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그와 교제하는 1년 동안 성관계 도중에 여러 차례 의식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상 성욕자가 분명했어요. 경찰은 이것이 켈리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의 집 수색은 본격화되었죠. 시체를 찾는 수색견을 동원한 결과 켈리가 주로 침대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크리스의 침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은 켈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던 것과 크리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수상한 증거들을 종합해 봤죠. 그 결과 그는 위험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켈리가 질식사를 했고 크리스가 그녀의 시신을 집 밖에 유기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켈리가 집 밖에 나가는 모습은 없었고 크리스의 집에도 켈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증뿐이에요. 크리스가 집 내부에서 켈리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크리스는 마약 혐의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의 추론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추론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6분 크리스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때 크리스의 손에는 골프 가방이 들려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 안에 켈리의 시신을 담아서 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가 골프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가고 2분 뒤에 켈리의 휴대전화가 꺼졌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닌 거죠. 크리스의 여자친구 메건이 커다란 골프 가방 하나가 사라졌다고 증언을 해서 이 추론에 힘이 더 실렸고요. 또한 메건에 의하면 10월 11일 저녁 7시 30분에 크리스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가 무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대요. 그러나 메건은 1시간이나 늦은 그에게 왜 늦었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독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그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침대 위에 누운 크리스는 벌벌 떨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때문에 침대 시트는 땀범벅이 되었고 결국 침대 시트를 바꿔 끼워야만 했죠. 경찰은 그 이유가 오전에 차 트렁크에 아직 켈리의 시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아침 그는 왕복 3시간을 달려서 밀워키에서 메디슨이라는 곳으로 가서 마우스 하우스라는 치즈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페퍼잭 치즈를 하나 구매했어요. 이 여정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여자친구인 메건의 부모님이 밀워키로 오신다고 해서 환영의 의미로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여정이 치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죠. 경찰의 추측은 그는 하루빨리 켈리의 시신을 처리하고 싶어서 멀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차를 세워두고 켈리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을 때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둘러댈 말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목적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누군가가 그의 차를 봤다고 하면, 치즈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 또는, 치즈 사러 가는 길에 차가 이상해서 잠시 멈춰져 있었어. 라고 하기 위해서 굳이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경찰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2015년 5월 1일, 산책을 하던 시민이 나무 덤불 사이에서 인간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쪽 팔은 몸통 아래에 있고 다리가 어색하게 굽어진 채 얼굴이 아래를 향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부검도 어려워서 사인을 알아낼 수도 없었죠. 어렵사리 치카 기록 대조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했는데 그녀는 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크리스 집 이 샤워 커튼과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켈리가 발견된 곳이 경찰의 예상대로 크리스가 이 치즈를 사러 가기 위해 지나간 길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2017년 크리스는 켈리 시체 유기 혐의와 살인 혐의로 징역 3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관은 그가 알면서도 켈리의 시신 위치를 말하지 않아서 그녀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했죠. 그가 켈리를 샤워 커튼에 감싸 유기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도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나 크리스는 자신이 여전히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샤워 커튼이 왜 거기 있는지, 치즈를 사러 가는 길 근처에 왜 그녀의 시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는 여전히 켈리가 만난 수많은 남자 중 하나가 범인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토니는 딸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크리스가 치유해줬고 또 자신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크리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부디 아빠 토니가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는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켈리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사건들이 두세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11월 20일, 미국 뉴욕시 세네카 카운티의 한 911 센터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트럭에 깔렸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미친 듯이 소리쳤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신디 칼슨. 그녀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아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칼 칼슨은 자신과 아내가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외출을 했었는데 그 사이 아들이 트럭을 수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단순 사고사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칼은 아들 리바이의 사망보험금 하나로 9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바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리바이의 할머니 알린 멜처는 이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이내 칼이 리바이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7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칼은 크리스티나 멜처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에 골인을 했죠. 근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칼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리스티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지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지내라, 집 나와서 지내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녀는 칼의 옆에 남기로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아이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새 아이, 에린, 케이티, 그리고 리바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91년 12월 31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머피스의 한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칼슨네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를 눈치챈 크리스티나는 불이야! 라고 외쳤고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칼은 새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몇 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화염이 너무 심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크리스티나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여기서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의 창문이 나무판으로 막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알아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칼이 아이들을 대피시킨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멀뚱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소방관들 또한 현장을 보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이게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진 않았고요. 왜냐면 현장은 강한 등유 냄새도 났고 불이 크리스티나가 사망한 화장실 바로 앞에서 발생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칼은 그저 사고일 뿐이라는데요. 그는 우연히 크리스티나가 3일 전 욕실 창문을 깨서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둔 거였고 등유를 난로에 넣기 위해서 복도에 뒀었는데 우연히 고양이가 쳐서 카페트 위에 등유가 쏟아졌고 하필 이 카페트 옆에 망가진 전등이 있어서 아주 우연히 불이 났다는 설명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크리스티나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한 칼은 이후 더욱 수상한 행적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가족들에게 크리스티나 바삭바삭해져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아내에 대해서 바삭해졌다? 이 표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크리스티나 가족들도 이 표현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칼은 화재 바로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면서 아내의 장례도 묘비도 세워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크리스티나 가족들은 그녀의 사망이 칼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확신했어요. 그를 의심한 사람은 크리스티나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집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크리스티나 보험사에서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망하기 19일 전에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망과 칼을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검 결과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돼서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건 맞지만 방화를 저지르고 크리스티나를 가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은 크리스티나가 화재 전에 남편으로 인해 무력화된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티나 사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판정이 됩니다. 결국 칼은 이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크리스티나 사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리바이는 이를 더 확신했죠. 왜냐하면 리바이는 화재 당시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불타는 집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천국 갔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리바이와 칼의 갈등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고 이전에 아내에게 향했던 그 폭력이 이제는 리바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사망 후 칼스는 신디를 만나 재혼을 하면서 칼과 리바이는 서로 의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리바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인 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바이는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대화도 많이 걸고 장난도 치고 친해지려고요. 이걸 지켜본 쉰디는 둘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뜻 보면 고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리바이 사망 이후 쉰디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트럭에 깔려서 사망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정말 크지만 더 충격적인 건 리바이의 죽음이 남편인 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디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칼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리바이 사망 당시의 행적들 때문이에요. 그가 사망하기 17일 전 칼의 설득으로 리바이는 갑자기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었고요. 심지어 사망 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리바이 자신의 딸들이 아닌 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디는 그가 사망 시 자신의 전 재산을 칼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칼이 리바이를 설득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하긴 하죠. 칼은 리바이 사건 이전에도 이상할 정도로 여러 차례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곡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고요. 칼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던 신디는 그의 뒷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칼이 신디의 이름으로 16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험금을 내기 위해서 리바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죠. 신디는 리바이 다음으로 타깃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디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리바이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고 부검 결과 리바이가 칼이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근데 크리스티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신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디는 너무 무섭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칼과 마주하기로 하죠. 2012년 11월, 신디는 칼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숨기고 칼에게 물어요. 도대체 리바이 죽음에 대한 진실이 뭐야? 신디의 집요하고 끈질긴 요청에 결국 칼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리바이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모든 광경을 봤지만 그저 기다리면서 상황을 이용한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리바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건 맞지만 단지 그건 사고였다고요. 그렇게 신디의 활약으로 칼은 리바이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면서도 칼은 살인이 아닌 사고였다면서 억울하다는데요. 계속된 경찰 조사에 그는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칼은 리바이를 죽이기 위해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차고지로 리바이를 데리고 갔어요. 트럭은 앞바퀴가 빠진 채 유압잭 위에 흔들거리면서 올려져 있었고 트럭을 지탱할 만한 안전블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트럭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리바이는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트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바이가 완전히 들어간 순간 칼은 트럭 앞좌석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트럭의 균형을 잃고 리바이 몸 위로 떨어지면서 그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근데 칼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리바이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이 소리를 덮으려고 그 라디오 볼륨 소리를 최대한 높이고 리바이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바이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 태연하게 신디와 장례식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칼은 자신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신디를 데리고 차고지로 간 거고요. 그리고는 함께 리바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충격받은 척 연기하면서 신디에게 신고 전화를 재촉했던 거였습니다. 2013년 11월, 칼은 리바이 살인에 대한 2급 살인죄를 판결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해 딸이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엄마 죽은 지 22년이 지났는데 경찰들이 아직도 못 잡았지 않니? 앞으로 변하는 건 없어.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칼은 크리스티나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했어요. 하지만 리바이의 죽음은 도화선이 되어 크리스티나 사건의 재조사를 촉발했고 2012년 12월 검찰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한 수사관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들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된 증거들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칼의 범행임을 드러나게 되죠. 경찰 조사 중 칼의 끔찍한 계획이 한 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칼 다음으로 범행 대상이 신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리바이의 어린 두 딸이었습니다. 칼은 이를 위해 아이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해뒀어요. 그는 손녀들을 살해하고 아이들의 사망보험금 또한 싹 다 받아내려고 한 거죠. 다행히 리바이 사건이 늦지 않게 해결이 되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살해당한 지 29년이 지난 2020년 2월,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칼은 1급 살인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고로 묻힐 뻔했던 크리스티나와 리바이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보험금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돈에 눈이 먼 추악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수십 년간 반복되는 보험 사기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좋은 해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